네, 이병태 교수님 나오신 날입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립대 교수는 김영란법 대상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몇 가지 일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어떤 기업의 핵심 간부들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금요일 날 대표이사께서 자기네 직원들 격려차 방문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신다고 격려차. 그래서 그 강의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을 꼭 좀 참여해달라고 학교에서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예. 금요일 날 저녁에 내일 저녁에 예, 기업 그 사장님들하고 직원들 그 피교육생하고 뭐 저녁 먹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부탁을 하니까 가야지 그랬는데 어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어가지고 김영란법 때문에 가면 안 되겠다. 오시면 안 되겠다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어서 저녁에 대표이사께서 사장님께서 자기 직원들 밥 사는데 교수들이 오면 밥을 가격에 상관없이 얻어 먹으면 안 되니까 교수님들 보고 자기 거는 자기가 지불하라고 그러기가 민망하니까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고요.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의 재단 이사에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예. 대개 이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제 사회 지도자로서 학교. 예. 이제 이사가 되시는 순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시니까 그렇군요. 이번 주에 대거 다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술대회나 학술대회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학교나 뭐 그건 공식 행사인데.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뭐 방송사가 하는 데 가서 발제를 했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다 할게 기업들이 후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학회도 그렇게 하고요. 그건 뭐 또 어느 나라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었는데 가서 후원해 주세요 요청하는 순간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그건 정말 그래서 문제야. 거의 그랬더니 이번 주에 주최했던 언론사에서는 금년이 이제 언론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포럼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요새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학생들이 그 개강을 해서 개강 파티도 하고 학생들끼리 가는 뭐 MT 같은 거를 갑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티셔츠도 만들고 뭐 그러는데요. 교수님들 오라 그러면 주말인데도 가야 되거든요. 밤에도 가서 학생들하고 어울려주고 학생들 고민이 뭔지 그러는데 티셔츠를 하나를 받든지 학생들이 돈 내서 하는 행사에 가서 냉술에도 한 잔 먹으면 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개강 파티도 없고 종강 파티도 없고 사은회도 없고 뭐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수록 생각할수록 김영란법은 현대판 분석액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원래 취지나 규제 대상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일 텐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이 권익위원회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에 얽어매보자는 그런 심정의 편린으로 해석을 계속 모호하게 일부러 저러고 있는 짓을 하나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지금 또 이제 대학에서 크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이 어려우니까 조기 취업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점 문제 때문에 4학년 2학기 때 하고 나면 강의를 안 와도 뭐 이렇게 그냥 묵시적으로 졸업을 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학생이 취업돼 있다는 거를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형태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 제3자 청탁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생겼더니 교육부가 꾀를 내서 생각한 게 학칙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학점을 줄 수 있다고 넣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법보다 학교의 규칙이 우선을 하냐? 아니 그러니까 그 법 해석을 잘못한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가 아무리 묵시적으로 그러지만 학생이 수업을 안 들어와도 졸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학칙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가 그걸 이제 그 못 만든다 하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투명하고 뭐 한 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도한 규제에 거기다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냥 화가 나서 이제 다시 이민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러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특히 뭐 저희 경영대 교수나 뭐 많은 사회과학 하는 교수나 그러면은 저 오늘 이제 이 자리도 왔습니다만 언론기구도 있고 자문도 있고 평가도 하고 강의 뭐 사회이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모든 교회 활동을 사전에 승인 받으라는 거,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국가도 아니고요. 그 서류 하다가 뭐하니까 안 하고 말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모호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상이 아닌 것을 김영란법의 대상인 것처럼 계속해서 확장 해석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법 자체가 그렇게 미비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죠. 법 자체가. 시행령으로 법의 근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인허가권을 쥐고 있거나 하는 공무원들의 행동 준칙인데 이게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자가 행동 준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확대돼 버렸어요. 사회가 큰일입니다. 좋은 사회가 되려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도 있어야 되지만 뭐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지적인 창의적인 활동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사회를 리엔저닝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보통 탈레반 국가라고 그러는 거죠. 거의 탈레반 국가에 준하는 그 속박을 저희가 지금 학교가 지금 당하고 무엇인가 이 사람의 규칙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사실은 좀 그런데 오늘 해주실 얘기는 지금 우리 주목받는 파업이 두 가지가 있죠. 서울 지하철 파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파업이 우리 일자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런 거를 좀 경영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지하철 파업인데요. 지하철 노조 또는 이제 우리 공사들 쪽에 있는 공기업들에서 다 반대하는 게 이제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고 성과 연봉제를 반대한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 노조 파업은 무조건 다 불편하고 하니까 잘못됐다 그러는 쪽이 있는가 하면 노조가 하는 거는 다 이제 옳다 이런 쪽이 있어서 약자들의 저항이다. 이렇게 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현대자동차의 귀족 노조 파업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성과 연봉제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면요. 산업혁명 초기에는 다 육체 노동이거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가시적인 노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노동을 지금 하고 있죠. 가시적인 노동은 뭐 벽돌을 쌓는다든지 들에 가서 별을 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게으름을 피지 않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 생산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죠? 벽돌을 몇 장 찍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노동자를 고용하면 이 사람이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관리 감독을 잘해서 게으름을 못 피게 하든지, 하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할 좋은 그 계약을 잘 하고 뭐 보너스를 잘 주고 해서 모티베이션을 잘 주는 우리 소위 이제 그 계약을 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상은 지금 이렇게 지적이고 창의적이고 비가시적인 노동으로 전환을 했는데, 인사제도는 옛날 그 가시적 노동 하는데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실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고 뒤에 과장님 계시고, 이게 뒤통수 보는 게 이렇게 관찰 가능하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독감을 많이 받는다는 게 사실 미생으로 사는 거고 을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적이고 비가시적인 노동이 되면 성과를 가지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뭐 논문을 쓴다든지 강의를 준비한다는 거를 옆에 사람이 와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주필님이 논설을 쓰시는 걸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리고 1시간 앉아있는 거하고 뭐 10시간 앉아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생산적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일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얘기하면 이런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성과 과정 관리를 할 수 없는 직종.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작하시는 젊은 교수님들 오시면 신입 사원을 독방을 주는 직업이 세상에 몇 개나 있는 줄 아냐? 교수님은 오자마자 독방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신입 사원인데 독방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말하자. 성과를 성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은 교수는 자유롭게 놀고 먹는 직업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직업이 있대. 그래서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연구 열심히 하고 뭐 글 잘 쓰시는 분은 새벽에 쓸 수도 있고 일요일 날 쓸 수도 있고. 저는 미국에서 첫 신임 교수가 돼가지고 애리조나 대학에서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2시에 가가지고 사실은 뭐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죠. 2시에 가면 아침 9시 학생들이 8시 9시에 나타나기 전까지 6시간은 아무도 없는 쥐죽은 듯한 공간이니까 거기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학생이 나타나면 강의하고 집에 들어가서 6시에 저녁 먹고 그냥 자버려요. 잤어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인데 그렇게 상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당신 제대로 한 게 뭐냐. 그런데 어쨌든 그 3년에 방해받지 않는 그 노력이 제가 이제 남들보다 일찍 미국에서 그 테뉴어 정년을 보장받고 스카우트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 자체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왜 지금 자꾸 하도급을 하고 파견직을 원하는가를 보면 인건비가 다 쌀 때 관리자를 하나 두는 거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요. 인건비가 쫙 올라가고 나면 밑에 직원들이 일 잘하고 감독을 많이 중간을 놓으면 코스트도 여간이 아니군요.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과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가 성과만 받는 거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책임지고 내가 관리 감독 안 하겠다. 그래서 자꾸 지금 그 고용 구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노동이 지식 노동이고 이 인건비가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이제 제가 이게 미국의 일자리가 이 소위 지식 노동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좀 그래프가 복잡합니다만은 맨 이 밑에 맨 밑에 선 이게 뭐냐면 월급을 제일 조금 받는 사람하고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90년에서 2000년
이제 그 실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그 저임금 노동자고요. 예. 이게 최고임금 노동자인데 예. 80년에서 90년이 어떤 세월이냐면 PC가 사무실에 처음 들어온 시절입니다. 예. 그때 보니까 애매한 그 타이피스트들 같은 사람들은 다 없어졌죠. 예. 그 관리자가 직접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예.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직을 하고 관리자만 막 늘어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숙련 편향적인 기술진보다, 그러니까 예. 저임금에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은 테크놀로지 때문에 다 자동화돼서 길자리 쫓겨나고 예. 이제 위에 고학력자들만 이렇게 한다.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이게 이제 90년에서 2000년을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쪽이 다 지적 노동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임금에서 없어진 것보다 고임금이 늘어난 쪽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2007년까지도 금융위기 때 보면 미국이 점차 고임금을 받는 쪽에 일자리가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 2000년부터 2010까지 보면 이쪽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제 일자리의 대역전이다. 뭐냐면 저임금 노동이 주는 대신에 예. 이 지적 노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가 이게 좋은 거죠. 이제 예. 월급을 많이 받는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고도화되고 예.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봐도 전체 경제 구조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저성장 구조로 간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왜 이게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가동되지 않고 경제계에다 더 투입할 수 있는 현재 조건에서 지금 가동이 우리가 경제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두 그룹의 노동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입니다. 그죠? 요새 뭐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첫 은퇴하시는 분들 많은데 70대까지 또는 80대까지도 일을 할 수 있죠. 신체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OECD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도가 우리하고 일본이 제일 꼴찌거든요. 우리가 꼴찌입니다. 단연 꼴찌입니다. 워낙 적습니다. 이게 경제 참여도가. 그러니까 뭐 너무 적은 거예요. 역시 미국이 높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은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꼴찌고요. OECD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미래부나 정부가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디지털 기술 가는데 디지털 기술 쓸 수 있도록 고령층한테 교육을 안 한 거거든요. 예. 지금 오른쪽 표를 보면 16세에서 24세까지는 예, 우리나라가 최고 실력이 좋고요. 예, 그렇군요. 여기가 제일 높은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55세 이상입니다. 65세까지. 거기는 폴란드하고 우리나라, 에스토니아 정도. 스페인. 에스파니아입니까? 예. 그 정도가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우리나라가 거의 뭐 1, 2등 합니다. 뒤에서. 예, 그렇군요. 폴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참여를 못하냐 이 두 그룹이 가만히 보면 이 두 그룹이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여성은 출산하고 육아할 때 집을 못 다하는 것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전통적인 가족관 이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아기를 낳고 어릴 때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령층은 이제 장애 정도가 오고 뭐 이렇게 이동이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서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다면 인터넷에서 그러면 경제에 참여할 수 있죠. 경력 단절 없이. 이제 그게 스마트워크인데요. 그런데 앞에 봤듯이 그 스킬도 굉장히 낮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옛날 그 제조업이나 산업혁명 초기에 했던 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에 익숙해 있지 성과로 관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면,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이 없거든요. 자기 고정된 책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뭐 구글 이런 데서 가면 사장님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예약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 거기 9시에 와서 6시까지 앉아 있는지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죠. 뭘만 가지고 관리한다냐면 성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성과만 일만 가지고 잘하면 된다. 어디서 하든지. 네가 언제까지 뭐 해놓은 거에 대한 납기하고 퀄러티만 보겠다는 거죠. 품질만. 내부가 그렇게 관리가 되면 내부에서 그렇게 성과 중심 관리가 되면 그분이 집안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카페에서 일을 하든 회사 안에서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성과 중심 관리가 되고 성과 중심의 연봉제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스마트워크 IT는 잘 발달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연장관리로 초과근로 수당 주잖아요. 예. 그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쟀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공장에서 적용됐던 거죠. 근데 이런 제도가 다 출근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증명이 가능하고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 집에서 텔레워크나 우리 스마트워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는 옛날식으로 가려면 좋은 노동력이 가동이 안 될 뿐더러 우리는 옛날식으로 관리를 받으니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관리 감독을 잘하거나 성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개를 다 거부하면 월급 도둑질이잖아요. 예. 취업했으니까 관리 감독도 안 받고 성과에 의한 평가 제도로 안 한다 그러면 월급 도둑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지속 가능한 게 아닌 거고요. 그러면 이 성과급 제도를 안 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평생 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파업하겠다는 나라는 아마 지금 경제에선 대한민국만 가능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과급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무실의 풍경 자체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제대로 된 생산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군요. 그렇죠. 생산성 관리가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지. 본인들이 다 느낄 텐데. 그런 얘기도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늘 비판이 되는 우리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자료인데요. 이게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생산량은요. 근데 이게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에서부터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조업의 생산성이 극도로 올라간 겁니다. 거의.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여기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제조업이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5, 6년이군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미국 전체 경제에서 한 150만 일자리 뭐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겁니다. 외국에 나왔던 공장의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숫자가 이렇게 이제 급격히 늘은 거죠. 저건 회사 수입니다. 회사 수입니다. 회사 수.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게 주춤해가지고 걱정이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가는 거 많습니다. 중국이나 멕시코로 많이 가고 어제 아마 토론에서 이제 뭐 중국이 다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돌아오게 하겠다 못 나가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돌아오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2000년 기준으로 각 나라의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갔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맨 우회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 증가율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대로다.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목소득이 이렇게 줄었으니까요. 그간 인프레를 생각하면 실질 임금은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싸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외의 인건비 에 비해서 국내가 싸진 거죠. 우리가 다 이제 싼 인건비 때문에 다른 나라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건비라는 게 결국은 상대적인 생산성을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도 그거보다 생산성이 더 높으면 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왜 노조나 기업이 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냐 하면 일자리를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고행자들한테 예를 드는 것 중에 아마 저 동남아 가셔가지고 골프 치면 예. 선수 한 명당 캐디 한 분씩을 붙여주잖아요. 어떤 데는 2명도 따라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4명이 치는데 1명을 붙여주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1인당 한 2만 원을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명이면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10몇만 원, 예. 12만 원 11만 받잖아요. 원, 12만 원. 그런데 그 4명 혼자 전담 캐디가 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 4명을 하는 캐디의 서비스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2만 원씩에서 8만 원이고 여기 한 10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안 비싼 거죠. 생산성이 높으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제개발 개도국이 돼서 해서 인건비가 그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아주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물류 비용 덜 들어가겠죠. 예. 금리가 워낙 싸졌으니까 금융 비용도 국내가 적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법인세나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USA를 훨씬 국민들이 선호하는 예. 경우가 많죠. 예. 중국제보다 한국제 선호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면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예. 일자리가 돌아올 수 있느냐. 한국이 왜 FTA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공장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법인세 얘기했는데 법인세 많이 받겠다 그러면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노조가 파업 많이 하고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급여는 더 높고 1년에 한 달씩은 파업하느라고 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뭐 그게 본인들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업해야 되는 청년 일자리하고 안 생기는 거죠. 다 오히려 하청업체 일자리 돌아오기는커녕 못 나가서 안달인데요. 뭐. 예, 하청업체 일자리 이거는 지금 희생을 시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제조업이 있어야 거기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식당도 있고 금융회사도 있고 컨설팅 회사도 있고 교육도 있는 건데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서비스업이 그래서 제가 뭐 제조업에 희망 걸지 말고 서비스업 해라 이렇게 이분적으로 얘기하는 분들한테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세상에 경제가 그렇게 단절돼 있는 데가 어딨냐.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현대자동차가 돈 잘 버니까 거기다가 금융도 하는 거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생산성이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높다면 미국에 나가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물류 비용 여기서 그거 가져가는 물류 비용만 만큼의 차이를 국내가 우선이라면 해외 두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옆에 두고 관리하는 게 쉽거든요. 말도 잘 통하고 비용도 주고. 그러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돌아오는 이유가 에너지 가격 싸고 인건비 싸졌고 상대적으로 싸졌고요. 그다음에 금리 싸졌고 이런 이유들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이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그 노력을 안 하면 이게 일자리가 안 돌아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국내로 들어오면 소비자한테 가는 시간도 짧으니까 시간도 절약될 거고요.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떤 자동차 품목을 놓고 전 세계 공장을 놓고 입찰을 붙이면 생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이나요. 뭐 루지애나 미국보다도 하여튼 인건비도 높고 도요다의 생산성의 반밖에 안 되니까요. 공장 설비는 우리나라가 일본 거보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아니 우리나라 현대차 지금 임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 어떤 자동차 공장이 미국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높아요. 생산성은 낮고. 노조가 파업하는 거는 권리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회사를 만든 이런 노사관계를 만든 경영진의 책임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별 노조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IBM이 노조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것보다 노조를 가입한다는 거는 근로자도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예. 노조 회비도 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경쟁회사보다 처우를 잘 해주니까 없는 거고 신뢰를 받으니까 없는 건데 현대자동차가 돈을 잘 버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진이 하여튼 건전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몇십 년째. 그래서 참 그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측 말하자면 뭐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이 노무 관리가 낙후돼 있고 또 그 낙후돼 있는 것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말하자면 선진적인 시스템이 최하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FTA를 가장 많이 맺은 예. 개방적인 예. 그리고 수출 위주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은 정말 해외에 나간 일자리가 돌아오게 하는데 사회 전체에 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애석하게도 정치권이나 노조나 경영진이나 그쪽 방향으로 못 움직이고 있어서 유턴하는 기업이 없다. 그렇군요. 예, 그게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일자리 늘어나는 게 더 예. 절실한 시점인데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업 두 가지 가지고 일자리하고 오늘 연관지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